여러분 고린도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고린도는 어떤 곳인 것 같다? 고린도 전서 우서를 보니까 고린도는 이런 도시였던 것 같다. 무역도시. 무역도시. 그렇죠. 무역도시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됩니다. 국제무역항이고 잘 살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그래서 거기는 또 문화가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화가 많이 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하면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잘 살게 되고 근데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의 욕망들도 다 넘쳐나기 때문에 그게 각가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하는 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순수한 게 보존이 됩니다. 늘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없겠다. 동전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겠다.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동전 앞면 뒷면 있는 거와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자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죠 여러분? 예. 그 펜이 있으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되거든요. 네. 고린도를 찾아서 한국말로 고린도라고 써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건데 더 훨씬 더 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이스탄불, 우리도 이스탄불에 갈 겁니다. 이스탄불의 이전 이름은 뭐였을까요? 콘스탄티노플. 맞다. 콘스탄티노플 맞다. 콘스탄티노플 혹은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잔티움. 그래서 비잔틴 문명은 여기서 중요한 도시가 여기였기 때문에 비잔틴 문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자기는 불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 있으면서 콘스탄티노플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 있고 그 당시 가장 더 중요한 도시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요 길 지난번에 고속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가도가 여기 이스탄불부터 요까지 이제 연결되고 여기 블린디시라고 하는 게 도시가 여기 있게 되는데 우리가 뭐 다음에는 로마를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블린디시라고 하는 데서 이제 로마 까지는 아피아 가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경부 고속도로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피아 가도라는 이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도 그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10년, 20년 쓰려고 건물을 짓지 않고 2000년쯤은 가야. 네.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LA에 살 때도 그에 갔더니 성당을 새로 지었어요. 네. 뭐 Our Lady, 뭐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성모 마리아 뭐 이런 성당인데 성당을 다 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했더니 성당을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냐니까 이 사람들은 성당을 한번 지으면 기본 50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성당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여기서부터 블린디시라는 데서 로마까지 가는 아피아 가도 그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중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익숙하신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여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그렇게 보고 여기 지금 바다가 크게 보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바다 이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일 큰 바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중해. 지중해. 왜 지중해입니까? 이름이? 중간에 있었어 그런가?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죠. 바다지만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우리는 지금 태평양에 가까이 있거든요. 이쪽 바다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잔잔합니다. 그렇지만 늘 잔잔하지만은 않고 여기도 태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바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잔잔한 것이 지중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시면 여기 우리 이스탄불에서 이 크레타 섬이죠. 우리가 가게 될 크레타 섬에
이제 가시면 시중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여기 보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테네. 찾아보세요. 지도에 아테네. 아테네 아닙니까? 아덴, 아테네. 예. 이름이 이제 발음이 뭐 아테네나 아덴이에요. 이제 비슷한. 이게 조금씩 발음하는 방법은 다릅니다만, 예, 이렇게 다 비슷한 것들 보이시죠? 우리가 아테네는 뭘로 제일 유명한 도시입니까? 신전, 철학. 철학의 도시가 아테네. 세계 적어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정신의 중심지는 아테네. 그래서 여기서 소위 여러분 말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활동하게 되는 곳이 여기고, 그 옆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여기 큰 섬같이 생긴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여행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이 반도 자체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명이 지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야 지역인데,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 알케이아로 불렀는데 반도 자체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리스 본토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여기 있죠. 지난번에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비행기로 이렇게 크레타 섬에 도착해요. 여러분 그 길도 크레타 섬 나오네요. 그 길은 학대식이 나오네요. 크레타 섬에 갔다가 선박으로 해서 우리 아테네, 금방 지금 살아본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갱그레. 여러분 갱그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까? 갱그레 나와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라는 도시는 이제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나옵니다. 섬 이쪽, 섬 왼쪽 편에. 이 고린도에도 멀지 않은 여기 튀어나온 이 지역 좀 있고, 그 다음에 파트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파트라 나옵니다. 파트라 나와요? 예.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니코폴리스라는 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마테오라 나오니까 가운데서 마테오라. 우리가 가는 것 가운데 산으로 된 것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테오라거든요. 하셔야 되고요. 이왕 되면 베레아 찾아보세요. 베레아 나옵니까? 베레아 옆에 데살로니가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지난번에 데살로니키라고 이야기했죠. 데살로니키.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 나옵니까? 아폴로니아? 네. 앙비볼리 나옵니까? 앙비볼리? 네. 앙비볼리까지 나오죠. 앙비볼리까지. 그 다음에 빌리보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렸죠. 예,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할 때마다 우리가 갈 지역을 이렇게 머릿속에 다 이렇게 넣어야 우리가 지금 여기 갔다가 이 다음에 여기 가고 있는 거구나. 물론 가서도 매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였는데 아테네에서 일단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중심 어디였습니까? 여기. 그 당시 세계 중심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 로마가 이쪽에 있는데 아테네에서 물건을 실어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까? 고린도. 아테네에서 여기 파트라스라는 데가 이제 중요한 곳이었는데, 예를 들어 파트라스에 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여기 지형상으로는 이렇게 파랗게 아테네에서 짐을 실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뺑 돌아서 파트라스까지 가야 되는데, 짧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는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배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몇 주씩 걸 엄청 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잘라가면 좋겠는데 하필 여기가 지금 육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여기가 고린도인데 운하를 말해요. 운하. 여러분 아는 운하 이름 한번 대보세요. 뭐 있어요?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 수에즈 운하. 여기 이제 고린도 운하는 사실은 언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벌써 네로 황제 때부터 필요했어요. 실제로 네로 황제가 여기 와서 운하를 건설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BC는 Before C,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AD는요? 아노 도미니. 이 도미는 예수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라틴어로. 재미있죠? BC는 영어로 쓰고 AD는 라틴어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BC와 AD가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 주님의 해, in the year of the Lord. 그게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말인데요. 그 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64년, 65년 이때 네로가 다스릴 때 벌써 와서 운하를 건설하면 좋겠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엔 기술로 못했고 이거는 18세기 1800년은 돼야 운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여러분 가보실 거예요. 이 운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뚫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좀 더 전문적이지만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름은 뭐예요? 이스미아에서 TH 발음인데 이스미아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고요? 디올코스. 예. 이스미아는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달리는 자들이 경주를 해서 상을 받는다 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뭘 보고 했냐면 이스미아에 있었던 경기를 보고 했던 것. 그래서 이스미아 여기서 이 지역에서 국제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자, 그리고 요 앞에는 디올코스라고 하는데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수로가 지금 닦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문화. 지금 이거는 1800년이 지나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바울이 다녔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운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운하죠. 지금 운하 우리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배는 여기 상업적으로 큰 배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배 여객선 정도는 다닐 수 있고 아주 간단한 짐을 실은 정도는 다닐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미아 디올코스 이렇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디올코스. 자, 근데 운하가 아니고 뭐예요? 길이네요. 길. 뭐 하는 길이었을까요? 네, 여기 이제 끝 부분인데 배가 도착하면 배가 도착하면 여기 지금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수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퀴 있는 수레 위에 배를 올리고 노예들이 이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끌고 배를 이렇게 넘기는 것이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노예들이, 그래서 그 길이 그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수레 바퀴가 지나갈 것 같은 딱 그런 게 남아 있죠 여전히. 네, 그래서 수레를 딱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배를 그 위에 올리고 노예들이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을 디올코스라고. 요 길 이름 자체를 디올코스. 나는 아까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마을이 디올코스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화가 있고요. 여기 이스미아 디올코스 그게 있고, 우리가 지금 가려는 지금의 도시는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도 두 개의 고린도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린도가 있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영어로 에크로코린스라고 되어 있는 에크로코린스. 이거는 옛날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고린도가 여기 있었고 지금은 신도시 고린도는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개의 중요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갱그레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갱그레아가 한 10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이고, 북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게 항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레카이움에서는 고린도까지 직선 도로가 뚫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레카이움에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걸 고린도에 실어와서 고린도가 번창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갱그레아를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이용했던 미용실 이름은 갱그레아. 갱그레아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우리도 가볼 거예요. 지금은 갱그레아가 항구인데 지금 항구 기능은 없어지고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는 곳. 지금 우리 이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갈 때 여기서 배를 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어디다 추천한 겁니까? 로마에.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다고 생각이 되고, 고린도에 쓰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의 손에다가 로마서를 지어줘서 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해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의 옛 모습이 이제 우리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높은 데가 있죠. 여기 네, 산같이 여기 지금 바위 같은 걸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가 이전 고대 고린도입니다. 이걸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여기가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지금 여기 사람들 사는 집들이 보이시죠? 요 밑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가 하면 사람들이 다 여기 위에 있는 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전 고린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도 사실은 헬라 도시였는데 로마가 와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엄청나게 잔인하게 파괴해서 그 흔적만 물론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전 44년 재건 명령을 황제, 정식 이름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만 내리게 되는데 퀴즈 내볼게요. 주전 44년에 고린도를 재건하라고 명령한 이 지도자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였던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네, 카이사르. 우리는 카이사르라고 부르고 영어식 발음은 시저입니다. 시저. 네, 그 사람이 44년에 고린도가 중요한 곳이구나, 국제무역함으로 발전하겠구나 하고 고린도, 황폐해졌던 고린도를 재건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고 막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살해당합니다. 주전 44년 3월 15일 날 살해당하게 됩니다. 누가 찔렀어요? 브루투스가 찔렀다. 브루투스만 찔른 건 아닙니다. 맞아요. 카스와 카시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게 되는데 둘 다 사실은 이 카이사르의 부하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브루투스는 양 아들이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바람을 피워서 평생 정식 부인은 아니었지만 평생 연인으로 살았던 여인의 아들, 자기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나중에 그 섹스피어에 보면, 역사에 보면 그래 죽을 때, 카이사르가 죽을 때 뭐라 했지? 브루투스 너마저 하고 죽었다. 네, 그게 이제 섹스피어가 상상을 한 것입니다만,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고린도의 재건을 명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다시 재건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시는 여기고, 이게 아크로폴리스라고 이게 이제 이전 고린도의 모습인데,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는 왜 중요하냐면 아테네에서 넘어가는 여기 중요한 곳이 여기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로 가는 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갔지 않았어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고린도인데 여기가 제가 표시해놨죠. 지금 현재 고린도인데 에크로코린트라고 해서 옛날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는 돌로 된 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자,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돌로 돼 있고 성이 쌓여 있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높은 지역에 성을 쌓고 지냈습니다. 이게 모든 고대 모든 도시들은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 높은 지역에 성을 쌓고 지냈을까요? 정정을 네. 여러분 우리나라 한양 가면 한양 그 북쪽에 보면 성이 아직도 남아 있죠. 네. 산 꼭대기에다가 산 등성에다가 이렇게 성을 이렇게 쭉 쌓아서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유리했고요. 그리고 무역과 수공업, 무역을 많이 했고 고린도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산업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업도 발전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많이 하냐면 종교 순례자들이 많이 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종교 순례자들이 많이 왔다는 건 그게 뭐가 있었다?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무슨 신전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고린도 전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투미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국제 경기를 보고 묵상을 해서 적은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르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우리는 여기에 이스미아에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어떤 경기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달리기 있었죠. 달리기. 또 어떤 게 있었겠어요? 싸우기를. 어떤 형태든지 겨루기, 격투기, 서로 몸을 잡고 싸우는 거든지 아니면 권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있었다는 거고 이기는 사람한테는 뭘 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승리자의 관을 줬다. 승리자의 관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월계수 나무 잎으로 주로 만들게 되고 또 고린도에는 크기만 나는 그 식물이 따로 있어서 그걸 쓰기도 했습니다만 주로는 월계수 나무 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게 되었다는 거. 자, 어떤 신이 있었느냐? 아프로디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복잡한 게 뭐냐면 아프로디테가 영어로는 에프로다이트라고 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신과 똑같다고요? 비너스. 자, 이제 우리 좀 더 수준을 높아지는 거예요. 자, 비너스는 어떤 언어로 신을 부르는 이름이고 아프로디테는 어떤 언어로 부르는 신 이름일까요?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과 미의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어요. 근데 비너스는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신일까요? 다른 신일까요? 똑같은 신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거는 헬라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프로디테, 라틴어, 로마 사람 부르는 거는 비너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485년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름은 비너스의 탄생이고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라고 하는 미술관이에요. 이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직접. 이렇게 생각해요. 조개에서 태어나게 되죠. 여기 오른쪽에 플로라라고 하는 꽃의 여신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머릿결을 날리게 하고 뭐 이런 같은 그게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상상에서 그린 겁니다. 상상에서.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는데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신전이 바위 끝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 사람들이 소위 말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가장 번창했을 때는 여기에 여신이 있는 데는 무조건 누가 있느냐면 여사제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주로 하는 일은 남자분들에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많을 때는 몸을 파는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습니다. 1000명. 종교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여기 우리 기독교는 되게 금욕을 강조하고 성적인 거를 이렇게 좀 필요한 거 외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인도에 가면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힌두교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는 종교가 힌두교예요. 이 힌두교가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거, 권력,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적으로 만족하고 하는 걸 다 종교적으로 해주는 게 힌두교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싫다. 그래서 우리는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겠다 하는 종교가 반대로 생겨납니다. 그 종교가 뭡니까?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하고 결혼도 안 하죠. 무소유. 이렇게 하는 거는 힌두교를 반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불교가 인도에도 생겨났습니다만 지금 인도에 가면 불교 있을까 없을까요? 싹 없어졌습니다. 네. 왜? 힌두교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반대하고 생긴 종교였기 때문에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 생겨났습니다만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는 여전히 불교가 있는데 인도에는 불교가 아예 없어요. 네, 이런 것들 이 종교적으로 허락해 준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 의사분이 계신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의학의 신이고 치료의 신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에나 제일 문제는 뭡니까? 병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옛날 다 이제 머리 곱슬하고 수염 기르는데 이 사람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는 지금 뭐가 같이 있어요? 네. 왜 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뱀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아스클레피우스 치료의 신입니다. 아마 무약 성경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도 잠깐 하나님이 뭘 만들어 세우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러죠. 그래서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받게 됐죠. 아마 그 영향이 가서 이렇게 치료의 신 옆에 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옆에서 이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뭐 하는 거였을까요? 뭐 보이세요 여러분? 손이 보이고 또 머리도 보이고 이거는 뭐 이게 지금 가슴이랑 팔이 이렇게 보이죠. 손도 보이고 손가락도 보이고 여기 밑에는 다리가 다리. 이 신전에 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 모양을 된 걸 사서 갖다 바칩니다. 그럼 손이 아픈 사람은 손 모양으로 된 거를 상점에서 구입해가 돈 주고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바치고 그 신한테 저 손이 아파요, 손을 치료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사가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아폴로 혹은 아폴론이라고 불려지는 신이 있는데 신탁의 신이에요. 신의 말을 전달해주는 신이기도 하고 음악과 예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예술의 신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폴론 and the Oracle of Delphi. 그 델피에서의 신탁을 전해주는 아폴로라고 하는 신인데 이렇게 생겼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화려하고 엄청 크고 제일 중심되는 신이 아폴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요 신전. 여기 지금 기둥이 서 있죠? 요게 아폴로 신에게 드렸던 신전의 기둥은 여전히 이렇게
다른 앞에는 신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데 요거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자, 또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언제 갔느냐? 요걸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쯤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여러분,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밑에. 아까 반도 이름을 말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중심되는 도시. 그게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런데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가야를 불렸던 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부임하게 됐는데, 그 총독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1년 6개월쯤 전했는데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끌고 갔는데 누구한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왜? 죽여달라고 하려고. 그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황제의 파견을 받은 총독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누구한테 끌고 갑니까? 빌라도가 누구였어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총독이 임명 온 때는 정확하게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주 AD 주후 51년 7월 늘 여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51년 7월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각 발굴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딱 찍힌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의 전체 수도였던 고린도에 온 것이 주후 51년 7월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때쯤 고린도에 와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방문한 시절이 딱 정확하게 맞게 된 흔적이 갈리오 인스크립션, 갈리오 서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찍혀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뒤에 아까 에크로폴리스라고 고린도 옛날 성이 있었던 데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아고라는 광장이 많은 사람들 모이는 광장에 뭐가 하나 서 있네요.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베마라고 써 있습니다. 베마는 뭐냐면 의자, 심판하는 사람이 앉는 의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법정에 가서 판사님이 앉아 있는 의자를 베마라고 해서 베마. 그러면 여기에 판사님이 앉는데 그 당시는 누가 판사가 됐냐면 총독이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여기에 앉게 된다. 그럼 여기는 많은 데였을까요? 누가 앉을까요? 죄인이 앉는 자였어요. 죄인이 여기 앉으면 판사가 여기 앉고 사람들이 쭉 불러서서 고발을 하고 하면 신문을 하고 판결하는 그 장소가 여기였고 그것을 베마라고 말합니다. 베마. 가면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라틴어로 새겨놓은 것이 있는데 보이죠? ERASTUS 그래서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라스투스 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걸 하면 이렇게 에라스투스 프로 에딜리타테 수아 페쿠니아 스트라비트. 무슨 뜻이냐면 에라스투스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도로를 포장하고 재무관으로 등용됩니다. 그 당시는 다 돈이 있으면 계급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무관은 뭐냐면 고린도를 엄청시 전체의 재무장관이 되는 거예요. 에라스투스가 어떻게 했냐면 길 닦아주고 재무장관. 네, 재무. 근데 이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 로마서 16장 23절 읽어볼게요. 로마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써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다 아까 말씀드렸죠. 읽어볼게요. 시작. 나온 자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는. 자, 이 성, 여기 이 성이 누구? 어디입니까? 고린도성. 이 성의 재무장관이 이름이 뭐라고요? 에라스투스. 그러니까 아까 발견했던 그 비석에 있는 이름 그 내용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낼 내용하고 일치가 돼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에라스도는 어디 머물러 있고 고린도에 머물러. 에라스도가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아있는 흔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가 2025년 그리스도 성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또 성제를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테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테네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납니다. 소크라테스 친구입니다. 플라톤. 네. 자, 아테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자.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집니다. 네. 자, 이제는 조금 더 이 지도가 눈에 들어오죠? 자,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리스가 눈에 들어오고 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데살로니가라고 돼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뭐가 있다? 빌립보. 그래서 그리스의 가장 중심지는 아테네이고요. 사실은 서구 역사, 이제 동양 쪽 말고 서양 전체의 정신 문화의 고향은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없이는 지금의 서양 문화는 형성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정신 문화는 아테네에서 시작했고 이런 건축이나 군사나 이런 모든 부분은 로마를 통해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아테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가서 이스탄불에 도착하면 항공기로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박을 통해서 아테네로 옮겨가게 돼서 우리가 이제 미항 그리고 크레타 섬에 갔다가 아테네부터 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정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있고 옆에 고린도,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고린도가 조금 더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갱그레에서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는 이발소가 있었나? 그래서 갱그레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 이발을 했다. 그래서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 올림픽, 진짜 이런 것 올림픽. 그 다음에 파트라라는 곳은 미고블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 처음에 가게 되는 아테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도 아테네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와 아테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아테네는 지금 어디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 본토에 속해 있고, 고린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가야.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도 자체를 펠로폰네소스다. 따라해볼까요? 펠로폰네소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반도 이게 붙어는 있어요. 그래서 완전 섬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이제 조금 익숙하게 해서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 본토 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런 말들이 이제 붙여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 본토를 마게도냐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런 해서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 아테네가 보이고 또 뭐가 보입니까? 여기 고린도, 여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주전 5세기 때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직 로마는 성장하지 못한 때였고 아테네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던 스파르타라고 하는 거 들어보시죠 여러분? 스파르타. 스파르타 뭐가 생각나십니까? 애를 낳는데 내가 장애가 있다. 애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다 죽였습니다. 네. 스파르타는 아주 강력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엄마랑 있다가 애들이 한 6, 7살이 되면 벌써 떼서 단체 생활을 시켜서 군인으로 성장시켰던 것이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파르타 하면 그런 게 남아있죠.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하면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을 스파르타라고 하는데 스파르타가 여기 그 지역 여기 스파르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는 거 보여요. 스파르티. 왜 스파르티냐면 여기가 요 지역을 중심으로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이 스파르티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라파엘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라파엘로 언제 살았을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1400년, 1500년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누가 있습니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사람들이 다 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 특별히 피렌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새롭게 되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르네상스의 시작에 서 있는 천재 화가 중에 한 명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작품의 제목이 뭐라는 겁니까? 아테네 학단. 이렇게 여러분 이 아치 이런 아치는 로마에서 만든 겁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로 다 퍼져서 이제 아치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아테네 학당이니까 공부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데로 모였다고 말하는 겁니까? 네, 여기 엄청 사람들이 많은데 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기 2명이 있죠. 2명이. 자, 2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뭘 들고 있어요? 책을 들고 있는 것은 철학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옆에 꼈다는 것은 엄청난 학자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사람을 보면요. 여기 책을 들고 있죠. 예, 요게 저게 나옵니다. 에틱스라고 해서 윤리학 책을 들고 있습니다. 윤리학 책, 에틱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야, 진짜는 하늘에 있어. 하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 그걸 이데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림자다. 참 진리는 하늘에. 동물 밖에
참 진리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손을 위로 들고 있는 그 사람은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은 여기서 되니까 여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배워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그래서 윤리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을 바닥으로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윤리학책입니다. 윤리학책. 이 두 대표적인 사람을 써놨습니다. 이 수백 년 시대 사람들 한꺼번에 다 써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을 들으면 독배를 자, 독이 든 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이 당시 정치인들은 지금은 아니라 똑같아요. 너무 인기가 있으면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현혹한다. 뭐 이렇게 제명을 씌워서 독배를 주게 됩니다. 너 죽어라. 무슨 시대에 뭘 받아요? 사약을 이렇게 받아.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법의 인상도 손가락을 위로 들고 있네요. 그렇죠? 이데아 사상은 소크라테스로부터 나와서 플라톤으로부터 해서 발전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거장이 사실은 현대인들도 이 두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크라테스와 해석에서 시를 언제입니까? 주전 BC 470년에서 399년. 그러니까 주로 몇 년도에 살았어요? 자, BC 주전은 숫자가 커서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70년에 태어나서 399년 400년쯤에 죽었으니까 이때가 주전 5세기입니다. 주전 5세기.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테네의 전성기는 언제냐? 주전 5세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활동했던 주전 5세기, 4세기가 아테네의 전성기가 된 것은 그 당시 이제 최고의 철학자들과 이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이 아테네로 모여들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전 17장에 나오는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람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이 확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와 부활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와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으로 나와 있는 게 아테네이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다른 철학자들 그룹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32절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의뢰가 다시 되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조롱했. 왜 부활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했을까요? 이 당시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여러 철학 학파들이 있었는데 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듣고 조롱했을까요? 플라톤. 이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은 순수한데 인간의 육체는 타락했어요. 이 순수한 영혼이 인간의 육체 안에 갇혀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순수한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찬양되고 죽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영혼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갇혀있다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육체가 또 살아나면 구원이 지금 구원 받았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더럽고 그래서 더러운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두 가지 방식이 나오면 하나는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육체는 더럽고 한 거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뭐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성관계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게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이 나온 겁니다. 육체를 극단적으로 힘들게 하는 방식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왜?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관계 없기 때문에. 당시 동성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은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 헬라 문학을 전공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헬라 문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왜냐니까 자기가 막 알고 이렇게 외웠던 사랑의 시 너는 뭐 너무나 아름답고 뭐 이런 시를 보니까 원문을 읽어보니까 다 남성 명사예요. 42 아저씨가 16살 남자애를 첩으로 들여서 그 16살짜리 남자한테 고백한 시가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만큼 일반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셔서 우리가 또 볼 장면이니까 미리 한번 예, 바닷가에 일단 가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가 있고 여기에 예, 신전 어디든지 신전은 높은 곳에 이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높은 곳에 또 이렇게 다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산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당 다 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도 아주 높은 산이고 그래서 다 산에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겠습니다. 역사를 조금 오늘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 인간의 많은 일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참 슬프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주전 499년부터 449년. 아까 소크라테스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나요? 470년부터 399년까지 그렇죠? 이때 비슷하게 됐는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 국가들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때는 한편이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과 싸운 1년의 전쟁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는 누구 영토라고요 지금? 네, 알렉산더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요것은 알렉산더가 있어서 요까지부터 여기를 시작했어요. 요거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의 와이프 아내가 된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남편 이름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쯤 이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기억한 나일강 삼각주죠. 나일강 이쪽 지역 다 지금 이게 튀르키예 지역 대부분까지 차지할 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왔는데 자 여기 아테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테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를 차지하고 싶었냐면 이제 아테네를 차지해서 그 당시 정신문화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아테네를 공격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 제국은 요까지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이고 여기에 이 그리스는 도시국가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연합체로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전쟁이 이루어진 장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전쟁이 하나 여기 490년 여기에 마라톤 전쟁이 490년 있게 되고 480년에 살라미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라톤 경기죠. 근데 마라톤 경기가 어디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여기 마라톤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평지 이름. 거기서 아테네군 1만 명하고 페르시아 군사 2만 5천 명이 충돌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1만 대 2만 5천 전쟁 가운데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페이디피데스 따라해볼까요? 페이디피데스 네, 뭐 이왕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사가 마라톤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테네까지 뛰어와서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큼 달려왔다는 거예요? 42.195km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 지금도 마라톤 코스는 42.195km를 달리는 것은 이 전쟁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테네, 영어로 아테네로 되어 있죠. 여기 마라톤이라고 해서 아테네 동북쪽에 있는 곳이 마라톤이라는 평야였습니다. 그 평야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은 아테네가 여기 있고 여기 마라톤 평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습이고, 자, 이거는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동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실제로는 아마 이런 걸 안 들고 뛰었겠죠. 여러분 4km 뛰어도 숨찬데 42.195km를 단숨에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네니 캣하면 네, we have won. 요게 여러분 나이키 아세요? 나이키? 예. 나이키. 예. 나이키 뜻이 뭘까요? 이게 승리야. 네, 승리. 오, 잘하시네요. 나이키라는 여신의 이름을 갖는 신을.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요걸 빼면 여기 니케가 되거든요. 니카오가 승리하다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거기서 나와서 니케가 돼서 승리가 됐고 나이키라는 이름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너무 숨이 찬데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니 캣카멘 하면 우리가 승리했다. 영어로 we have won 하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억해서 마라톤 경기가 42.195km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90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490년 10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조그마한 아테네한테 져가지고 자존심을 상합니다. 그래서 주전 480년에 이번에는 대규모로 뭐 역사 오히려 그리스 쪽 나중에 또 로마 사람들은 100만 명의 군사가 됩니다. 100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100만 명까지 안 됐고 한 30만 명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0만 명은 어마어마한 군인인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이때 왕 이름이 뭐냐면 아수에로. 네, 역사에서는 크세스 1세고 이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남편이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크세스 1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됩니다. 자, 300일. 네, 여기 300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게 300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유명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전 480년에 있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배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테르모필레라는 것인데 테르모필레 전투가 이 영화 300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 이 소리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왕입니다. 스파르타, 아까 말씀드렸죠. 스파르타는 무조건 아이가 태어나면 용사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백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300은 뭐냐면 테르모필레 전쟁에 그리스 연합군이 한 1000여 명 정도 오게 되는데 그 중에 300명이 스파르타 출신이었고 이 스파르타 왕이 직접 300명을 이끌고 가서 이 사람들과 맞아서 싸웠던 그것이 배경이 돼서 300이 됐는데 뭐 300명만 싸운 건 아니고 스파르타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대군을 3일 동안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기지는 못하죠. 결국은 다 전면하죠. 자, 그래서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기네요. 여러분 여기 전쟁터 여기입니다. 또 어딘가 하면 여기 자 지금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보이죠? 여기 밑에 다리가 3개 나온 것처럼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도 지금 섬이 이렇게 3개 있죠? 아, 이게 데살로니가 저기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라고 돼 있고, 아테네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오냐면, 여기 까발라, 우리 여기가,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쭉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자,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건 전쟁이 여기서 있겠는데, 여기서. 자, 여기 현재 지명하는 모습을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지금 이제 산지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가 다 높은 산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죠? 쭉 다. 근데 여기도 지금도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75번 도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여기서 제일 좁죠 지금. 산하고 바다 사이에 제일 좁은 길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를 가로막은 거예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하고 그리스 군인들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이쪽 길로 오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해서 여기서 전쟁을 처음으로 벌이게 됩니다. 목적은 최대한 저지시켜서 아테네와 다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거 모습 보이시죠?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파르타 군인들이 여기 쓰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좁은 데 보이시죠? 지형을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테르필모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군인들은 수십만 명이 이 좁은 해안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수 없고 바다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 앞을 지금 이제 스파르타 군인 300명, 또 이 그리스 연합군 1000명이 지금 여기 서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막아내는, 저지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 테르필모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아테네로 보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쟁도 결국 아테네로 오는 거를 막는 그런 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막았지만 3일 정도 지체시켰을 뿐 페르시아 군대가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아테네를 차지하게 되는데, 아테네를 차지하는 게 목적인데, 전쟁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실제 중요한 전쟁은 살라미라고 하는 이 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살라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런 전쟁에 이렇게 와서 그리스 군이 위에 있고 페르시아 군이 밑에 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명량해전이랑 비슷합니다. 일본 군인 330척이 오고 명량해전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도 세계 최고의 해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있고,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면 여기 살라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수의 그리스 군사들이 엄청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을 방어해내고 페르시아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 색깔이 다 다른 거는 그리스 연합군인 거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군인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 그 엑소드의 남편이 엄청난 전쟁에서는 사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당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90년부터 쭉 이어지죠. 그 당시가 그리스 아테네 지역의 최고의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비교하면 수십 배 더 큰 이 페르시아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성기를 지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성기를 지나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잘 막아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적과 해서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뭐가 또 찾아온다? 내부 분열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부에 찾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도가 펠로폰네소스였죠. 그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주적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와 사실은 아테네가 싸우게 되는데 아테네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스파르타는 군인이 많았어요.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본인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게 되면서 아테네가 이제 역사의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그 전쟁이 여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1년이니까 5세기죠. 그래서 주전 5세기가 아테네 전체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면서 큰 전쟁, 특별히 내부, 여러분 어느 나라랑 똑같아요. 내부에서 싸우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파르타 보이시죠? 아까 제가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 스파르타가 이 아테네를 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런 지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제 무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에 페리클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가까운 그 페르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서로 동료로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 전쟁을 하는 그 안타까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아테네는 이제 국력이 엄청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케도니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케도니아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케도니아 가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이제 가기 전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나오죠? 빌립 2세. 빌립 2세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아버지. 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저 북극 사람이었는데 되게 좀 자존심 상해하고 했던 모습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을 자기들을 우습게 여겨서,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 2세가 아테네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들이 나를 깔봤지. 그래서 와서 아테네를 정복하게 되고, 코린토스 동맹을 통해서 아테네는 자치는 허용받게 되지만 외교, 독립권 이런 것들을 상실해서 더 이제 독립된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주전 146년에는 로마가 이제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요. 주전 86년에는 로마의 장군 가운데 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술라, 이제 로마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술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아테네를 공격해서 함락시켜서, 그러니까 아테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폐허로 많이 남게 되는, 그리고 다시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이 있었던 시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도시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그 옆에 있었던 고린도가 대신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 때가 이때 기원전 86년 이후로 이렇게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테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배웠고요. 이제 직접 가셔서 좀 보시도록 하겠고, 다음번에는 요 아테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올림피아, 올림픽 그럼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 됐나, 이게 지금 결국은 요 문화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태리까지 갔다 올까요? 네. 이때까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육체적으로 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 이 성지 방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